역사 속 인물들을 떠올리면 흔히 한두 가지 강렬한 이미지로 기억하곤 하죠. 특히 한 나라의 왕이라면 선하거나 악하거나 성군이거나 폭군이거나 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연산군은 아마도 가장 확실하게 폭군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인물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역사상 가장 잔혹한 군주로 기록된 그의 모든 광기가 사실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잔혹한 폭군의 모습 뒤에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품고 평생을 울부짖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한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한 인간의 깊은 슬픔과 분노가 어떻게 한 왕국 전체를 피로 물들이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비극의 뿌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494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젊은 군주의 즉위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려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은 궁궐의 공기 속에서 19살의 새로운 왕은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용상에 앉아 있었죠. 그의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친어머니 패비 윤 씨의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어린 왕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왕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내를 패하고 사사했지만 그 결정이 어린 아들에게 남길 상처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패비 윤 씨의 이름은 궁궐 안에서 철저히 금기어가 되었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굳게 봉인되었습니다. 왕의 주변을 둘러싼 신하들과 후궁, 심지어는 왕을 키워준 할머니 인수대비조차 이 침묵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밀이 터져나오는 순간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궁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은 채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명함과 초기 선정의 이면에는 이처럼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왕은 그저 막연한 공허함과 정체 모를 슬픔 속에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어머니의 빈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감싸고 있는 기묘하고 부자연스러운 침묵. 이 모든 것이 젊은 왕의 내면에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비극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힘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진실을 덮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지만 역사는 종종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덮여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곤 합니다. 연산군이 조금씩 성장하며 자신을 둘러싼 이 기이한 침묵의 정체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조선 왕실의 가장 끔찍한 비극을 향한 판도라의 상자는 서서히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한나라를 뒤흔들 광기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죠. 성장한 왕은 더 이상 궁궐의 무거운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수께끼의 조각들을 맞추듯 그는 자신에게만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라는 존재의 흔적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죠. 이 불안한 호기심의 틈을 파고든 것은 바로 임사홍과 같은 간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상처를 치유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에 교묘하게 소금을 뿌리며 복수심이라는 독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은 연산군의 마음의 따리를 튼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하의 어머니께서는 억울한 죽음을 맞으셨나이다. 이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죠. 밤늦도록 홀로 기록 보관소를 뒤지던 연산군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기록의 파편들이 하나로 모여 끔찍한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마셨다는 사약 그릇의 기록, 할머니인 인수대비의 잔혹한 질투, 그리고 아버지 성종의 비정한 침묵까지. 모든 진실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젊은 왕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총명했던 군주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슬픔은 이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광기로 변모했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피로 얼룩진 복수뿐이었습니다. 마침내 1504년 연산군의 분노가 거대한 광풍이 되어 조정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숙청으로 기록된 갑자사화의 서막이었죠. 그는 어머니의 폐위에 동조했던 모든 이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옥새가 아닌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물론이고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그 시신을 부관참시하는 끔찍한 복수극이 펼쳐졌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원로 대신들이 길거리에서 처참하게 죽어나갔고 그들의 가문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궁궐은 매일 밤 비명과 신음으로 가득 찼고 신하들은 왕의 눈에 띌까 두려워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에 찬 신하들의 간언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죠. 왕의 곁에는 오직 그의 광기를 부추기는 장녹수와 같은 이들만이 남아 그의 폭주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며 연산군은 희열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상처 위에 더 깊은 상처를 새기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복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하고 자신을 기만했던 세상 전체에 보내는 처절한 절규이자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왕좌는 이제 심판대가 되었고 조선의 궁궐은 거대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한 맺힌 아들의 복수심을 달래기 위한 피의 제물이 끊임없이 바쳐지고 있었죠. 이 광기 어린 복수극의 한가운데서 연산군은 점점 더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들만 남았고 진실한 충언을 하는 신하들은 모두 그의 칼날 아래 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다리를 불태우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복수라는 명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파괴와 사륙을 향한 본능만이 남아 왕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핏빛 광풍은 과연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한 인간의 억눌렸던 상처가 한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는 이 끔찍한 비극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백성들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복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이 모든 폭정의 끝에서 연산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손에 들린 복수의 칼날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운명이었음을 그 순간에 그는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폭군은 그렇게 스스로를 파멸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억눌려왔던 분노의 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전해받은 그날 이후 연산군의 내면에서 들끓던 복수심은 조선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그 시작은 바로 갑자사화, 역사의 피로 기록된 광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과 함께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역적이 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가문을 몰살시키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지옥도가 펼쳐진 겁니다. 연산군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마저 무덤에서 파헤쳐져 그 시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소위 부관참시라는 극형에 처해졌죠. 이는 조선의 그 어떤 왕도 행하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폭거였습니다. 한명회와 정창송 같은 당대의 거물들조차 죽어서도 그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궁궐은 거대한 처형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피해 숙청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복수의 광기는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사사에 직접 관여한 자들을 넘어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자, 방관했던 자, 심지어는 동정했던 자들까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거대한 음모의 일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뒤틀린 시선 속에서 죄의 경계는 무너졌고 오직 적과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조선 팔도는 왕의 분노 아래에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광기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희대의 요부로 알려진 장녹수와 같은 측근들은 연산군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교태 어린 미소 뒤에서 수많은 목숨이 사라져갔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충언을 하는 신하들은 모두 그의 칼날 아래 사라졌고 곁에는 오직 그의 비위를 맞추는 간신들만이 남았죠. 이제 그 누구도 폭주하는 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엄씨는 연산군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연산군은 두 사람을 직접 처단한 뒤 그 아들들인 안양군과 봉안군마저 죽음으로 내몰며 복수심을 채워나갔죠. 심지어는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 인수대비에게까지 찾아가 원망을 쏟아내며 머리로 들이받는 폐륜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병을 얻은 인수대비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마지막 울타리마저 스스로 부숴버린 겁니다. 궁궐은 피비린내와 비명으로 가득 찼고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려 숨죽일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극단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은 이제 어머니의 원수를 넘어 자신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모든 것을 향했습니다. 왕의 권위는 공포 그 자체가 되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의 상처가 만들어낸 거대한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란의 복수극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마저 갈갈이 찢어발기는 비극적인 자의 행위나 다름없었죠. 장녹수의 치맛자락 아래에서 벌어지는 연회와 사치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적인 복수가 나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연산군의 눈빛에서는 총명했던 어린 군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의심,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복수심에 불타는 광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는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기강도, 왕실의 법도도, 인간의 도리마저도 연산군의 광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조선은 전례 없는 암흑의 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핏빛 광풍의 끝에서 연산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역사는 그에게 가장 잔혹한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멸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등 뒤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피의 탑꼭대기에서 그는 이제 곧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을 홀로 마주해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복수극에 막이 내렸지만 연산군이 마주한 것은 결코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광기는 이제 복수라는 명분마저 상실한 채 방향을 잃고 폭주하며 조선 전체를 거대한 감옥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백성들의 삶은 끝없는 수탈과 공포 속에서 신음했고 신하들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목이 붙어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끔찍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이를 모두가 함께 걷는 듯한 위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분마저 사라진 폭정은 그저 순수한 파괴력과 의심만 남았고 이는 역설적으로 그를 지탱하던 마지막 권력의 기반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광기의 폭주를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조용하지만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꾸려는 거대한 흐름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과 같은 인물들이 그 중심에 있었죠. 이들은 왕의 폭정에 신음하는 나라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패는 곧 자신은 물론 가문 전체의 몰락을 의미하는 끔찍한 역모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욱 가득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고받는 눈빛과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이 광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1506년 9월 2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반정군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순식간에 궁궐의 주요 거점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 같던 연산군의 절대 권력은 놀랍게도 너무나 허무하게 모래성처럼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잔혹했던 피해 군주는 자신의 권력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전각에 홀로 남겨진 한 명의 나약하고 고립된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파괴했던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죠. 화려했던 용포는 누추한 죄인의 옷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신하와 궁녀 대신 그를 둘러싼 것은 차가운 감시의 눈초리뿐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불태웠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렸다는 만족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공허함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 모두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길지 않았습니다. 왕좌에서 쫓겨난 지 불과 2달 만에 그는 역병에 걸려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고작 31살이었죠. 한 나라를 피로 물들였던 폭군의 마지막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고요했습니다. 평생을 사로잡았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상처와 지독한 분노,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거대한 복수극은 결국 그 자신마저 남김없이 집어삼키는 비극으로 끝을 맺고 만 것입니다. 역사는 그를 희대의 폭군으로 기록했지만 그 광기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깊고 어두운 슬픔까지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토록 거셌던 광풍이 멎은 자리에는 그러나 새로운 희망 대신 깊은 상처와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의 분노가 곧 법이었던 시대, 그 끝을 알 수 없는 폭정 아래에서 백성과 신하들의 인내심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모두가 숨죽이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던 그때 더 이상은 이 피의 연회를 지켜볼 수 없다고 결심한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침내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거대한 결단, 즉 중종반정의 서막이 조심스럽게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밤중 은밀하게 모인 신하들의 얼굴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자들의 비장함과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던 측근들마저 등을 돌렸고 견고해 보였던 폭군의 성은 안에서부터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궁궐의 문이 열렸을 때 연산군이 마주한 것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닌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자신을 겨누고 있는 칼날들이었죠. 한때는 말 한마디로 천하를 호령했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은 놀랍도록 허무했습니다.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파괴했던 구체제와 신하들의 손에 의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눈으로 쫓겨나듯 궁궐을 나서는 그의 모습 뒤로 오랜 공포에 짓눌려왔던 도성은 안도와 혼란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기뻐할 수는 없었죠.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연산군이 보내진 곳은 강화도,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감도는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용상과 시끌벅적했던 연회는 온데간데였고 오직 거친 파도 소리와 자신을 감시하는 이들의 무거운 침묵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을 자신을 올감했던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수많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기록은 그의 마지막 나날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일으킨 거대한 복수극의 끝에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평온을 찾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죠. 결국 그는 유배된 지 불과 2달 만에 역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한나라를 뒤흔들었던 희대의 폭군은 역사 속에서 가장 쓸쓸하고 초라한 방식으로 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피해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깊은 상처는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개인의 깊은 상처와 분노가 어떻게 한 시대 전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한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만났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역사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마주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한 인간의 지독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뒤틀린 사랑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들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광기와 복수로 점철되었던 연산군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복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인간의 비극이 어떻게 역사의 비극이 되었는지를 목격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슬픔과 놀라운 아이러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